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시행 고1 6월학평 국어 화법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분석 먼저 볼 텐데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갈래가 발표이고 성격은 정보 전달적이며 설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징 먼저 간략하게 보면 준비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징들이 발견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1, 그리고 여기 화면 2, 화면 3, 화면 4, 화면 5까지 밑에 나오는데요. 시각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이 화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글쓴이가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고분탑사 갔다가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문화재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궁금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표자가 발표를 하게 된, 그리고 또 조사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하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반응을 먼저 살펴봤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네요. 근데 모르는 걸 발견하고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됐대요. 자, 발표 한번 볼게요. 땅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재를 화면 2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는 원래 전문 기관이나 주체가 있어요. 발굴 주체가 있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다양해져서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네요. 그래서 화면 3에 보시다시피 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재를 발견한 것들의 구체적인 예가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돌도끼, 그리고 기와. 지금 화면 3을 통해서 발표자의 말에 신빙성을 높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화면 4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단계인지. 일단 발견하면 7일 내 신고하고, 발견 신고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찾기 위해 90일간 공고하고, 이게 문화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 감정평가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발견 지역의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에 귀속시켜 보관하겠죠. 그럼 최초로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그리고 인근의 발굴 조사가 또 이루어지면 또 포상금 지급. 이건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 화면 5에서는 이제 친절하게 화면에 붉게 표시된 부분 유의해야 한다고 청중 배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발견이란 무엇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해도 돕고 있고요. 또한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은닉죄에 해당한다 라면서 주의사항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주의사항 1, 주의사항 2. 자, 문화재를 발견 신고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하는 데 힘이 됩니다 라고 하며 화재의 의의를 드러내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선지가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 텐데요.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이 4개가 있다. 1번 청중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오죠. 질문을 하고 반응 확인. 1번 적절하고요. 2번 시각자료를 활용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이 화면 4, 화면 1, 2, 3, 4, 5 확인됐죠? 3번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를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발견 신고 제도 절차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매장 문화재에 관련된 주의점을 색깔을 활용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나오고 있죠.
요 붉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5번이겠네요. 발표 주제를 서리법을 활용해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마무리 단락을 보면 서리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2023 시행 9일 6월 학평 국어 화법과 작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가하고 나달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에 해당합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이 나타나는 게시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에서 어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입니다. 지금 예상 독자 명시했고요. 글을 쓴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이유는 아래 부분에 나올 겁니다.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자. 이게 학교 공간 개선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결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하기 위해 글을 썼다. 글을 쓴 목적이 분명합니다. 투표 실시 전 안내가 된 것처럼 개선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정비하겠다고 협의했었어요. 그래서 협의 내용 밝힌 후 앞으로 진행될 과정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전 교생 중 90% 그리고 참여했고 그중 83%가 화장실 공간 개선 요구했다.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독자에게 결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신빙성을 줄 수 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설문조사 실시할 건데 그게 바로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장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안해주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 도면 참고해서 화장실의 구체적인 공간 구성에 의견 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회의할 거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관용어적인 표현이 들어갔네요. 관용 표현.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관용 표현을 통해서 참여 유도. 괜찮죠? 나로 넘어가서 회의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회의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자, 설문조사 기간 일주일이었죠. 자, 설문조사 기간 확인. 자, 이제 할 얘기를 안내하고 있네요. 자, 여기 화장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눅눅하다, 공기정화되지 않는다. 불편한 점이었어요. 아까 전에 화장실 공간 개선 요구했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또 세면대 이용 불편하고 세면대 개수가 부족하고 본인의 키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들고 자,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 화장실의 문제점은 화장실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세면대 개수와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자, 선생님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화장실 문제점은 화장실 환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세면대 해결 방법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랬더니 의견이 나왔어요. 낡고 오래되어 여닫기 힘든 창문 교체, 환풍기 추가 설치, 공기정화 장치 새롭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세면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높이가 다양해서 자신의 키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각 층 화장실의 도면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자, 다른 층에 비해서 1층 화장실 내부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여기에 탈의 공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 2에 대해서 학생 1이 탈의 공간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 세면대 더 두는 게 어떨까요? 다시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의견 없냐고 하니 학생 1이 다시 화장실 벽면에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그림이나 글귀 부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회의에 대한 진행 사항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학교 공간 디자인 전문가도 함께 모셔서 구체적인 시안을 바탕으로 화장실 공간 디자인을 검토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앞에 가는 일단 안내문이겠죠. 게시된 게시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안내와 추가적인 설문조사 안내해서 정보 전달적 그리고 참여에 대한 권고적. 자, 투표 결과 구체적 수치 표현하고 있고요. 관용 표현 사용해서 그 의미 풀어 독자의 참여 권고하고 있다. 나에서는 회의고 협력적이겠죠. 회의니까 참여적입니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의견이 나와줬어요.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모아온 학생들의 발화를 정리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 유도하고 있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장문 목적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장문 목적에 대해서는 앞서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글도 이러이러해서 글을 쓰게 됐다. 얘는 적절하고요. 새롭게 실시할 설문조사의 목적과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항목 2개가 나와줬었죠. 이것도 맞고. 새롭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기간,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했었죠. 4번 온라인 투표에 아쉬운 점을 제시하며 설문조사의 필요성 강조. 아쉬운 점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괜찮죠?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유월학평 국어 장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문 상황을 좀 살펴봐서 어떤 글을 썼는지 학생의 초고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장문 목적은 지금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에 대한 정보 전달글.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설명문을 쓸 테고, 예상 독자는 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직업에 대한 거. 밑으로 내려와서 학생의 초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게 주목을 받아서 여기 보면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 그럼 나무의사가 누구냐? 그리고 뭐냐? 나무의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진료하는 전문가다. 자,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먼저 제도 실시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두어서 생활권에 있는 수목을 나무의사가 맡도록 하고 있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전에는 그럼 나무의사 대신했을 때,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많지 않았을 때 혹은 자격제도가 없었을 때는 누가? 비전문가가 실행을 해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 부작용 해소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나무의사 제도 도입의 이유입니다. 특히 생활권 도시림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나무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응시하려면. 일단 수목진료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하거나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 일단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나무의사가 아니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자격시험에서 1차는 필기, 2차 시험은 수목 및 병해충의 분류와 약제 처리 외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좀 실기 느낌이 강하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 단계에 거쳐 정교하게 생명을 다루어야 하기에 실제 합격률은 어떻다? 저조한 편이다. 어렵다는 거죠, 시험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 나무병원을 운영하려면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 것이고 이 자격증의 공신력도 꽤 높은 편인가 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이 나무의사가 주목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다양한 직업 탐색해라 권고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윗글에 이제만 봤을 때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당연히 체계적이죠. 그리고 정보 전달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나무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받는 대상, 아까 뭐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생활권 도시림 언급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나무의사 직업 소개하고 있고 나무의사가 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격 요건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이 아닌 것은, 자, 기억 볼게요. 나무의사가 무엇인지 말해줘야겠어. 나무의사는 뭐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거 반영이 됐고요. 근데 반영된 거 아닌 것은 이니까 나무의사가 없었을 때 누가 수목을 관리했는지, 그치? 나무의사 없었을 때 어때요? 대부분은 비전문가 실행했겠네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한계를 밝힌다, 자격증에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시험이 어렵다, 합격률 저조하다 이 얘기는 했지만 이거를 자격증에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혀야겠어.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2023 시행 9일 6월학평 국어 언어 변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2번 보면은 이제 보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격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 글 참고하여 보기에 기억해서 디귿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먼저 살펴보면 너마저도 가는구나. 보조사 뒤에 역시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다. 자, 보조사 뒤에 도라고 하는 역시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죠. 적절하니까 오답 선지이고, 니은 주격조사 자리에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믿었다 라고 하는 거의 주체가 누구죠? 나죠. 나는 믿었다. 그쵸?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이 도 자리가 바로 주격조사 자리인데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합니다. 니은 또 보면 보조사 만과 보조사 은이 함께 나타나고 있네요. 너만은 할 때 만의 온니, 은은 대조표지. 지우고요. 디귿 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의미를 가진 격조사이다. 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라는 의미를, 뜻을 더해주는 게 사실 보조사의 역할인데요. 격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겠네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디귿 나는 너만 좋아했다. 너만. 만이라고 하는 거 역시나 only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언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보면 너라고 하는 대명사 체언이죠. 체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시죠?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 대명사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지울게요. 아이고. 자, 2번 살펴볼 텐데요. A에서 설명하는 A, B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A는 보조사, B는 의존 명사입니다. 자,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사는 체언 뒤에 올 수 있다. 그쵸? 보조사나 조사나.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줘야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A, 나는 나대로의 계획이 있다. 자, 이 대로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체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보조사 맞습니다.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아는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아는이라고 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사가 맞습니다. 관형어나 관형사에게 수식받는 명사이죠.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아는 뒤에 이대로 아는이라고 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의존 명사 맞습니다. 띄어쓰고 있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살펴볼게요. 너는 먹을 만큼만 먹어라. 먹을의 수식을 받고 있는 만큼은 보조사가 아니라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너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너만큼, 지금 체험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얘는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얘는 아니고요. 그쵸? 벌써 집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라고 했는데 떠난 지죠. 근데 이 지는 떠난의 수식을 받고 있다. 관형어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지가 그럼 의존 명사이다.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자,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다. 이 지 같은 경우는 어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나는 이거든지 저거든지 아무거나 좋다. 자, 이거라고 하는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이고요. 네가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어미라고 하는 이 단어 끝에 있는 얘가 어미예요. 그래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어미이다. 자, 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지 않아. 여기 한데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얘가 어미입니다. 하고 하니 해서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의지할 때라고는 여기뿐이다. 의지하리라고 하는 관형어의 수식을 갖고 있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기도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좀 살펴볼까요? 자,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천리는 니은에 따라 천리로 발음한다. 리을의 뒤에서 니은, 리을의 앞에서 니은이겠네요. 기역에 따라고요. 줄넘기는 기역에 따라 줄넘기로 발음하는군. 줄넘기는 리을의 뒤에서 니은이니까 니은에 따르겠네요.
의견란은 니은에 따라 의견란으로 발음하는군. 의견란은 리을의 앞에서 니은이 아니네요. 의견란이니까 니은의 뒤에서 리을이 니은이 되겠네요. 그럼 디귿에 따르겠네요. 디귿. 논리는 리을의 앞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거죠. 논리니까 기억만 따라야 되겠네요. 찰나는 리을의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니은. 정답은 5번이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화작어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비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3 시행 고1 6월학평 국어 독서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한 현실 요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단락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상담 이론에 다 관한 이야기여서 어렵지 않은 지문이다.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 요법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은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 요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줬네요. 자, 그렇다면 5가지 욕구는 무엇인가 봤을 때 5가지 기본 욕구 중 첫째는 생존의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네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이다.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이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이기도 하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편이다. 자, 둘째는 사랑의 욕구.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타인을 잘 돕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셋째, 힘의 욕구. 경쟁하여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며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 넷째는 자유의 욕구. 무언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혹은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체로 관대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5째는 즐거움의 욕구.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잘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호기심이 많기에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욕구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고요.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개념, 나열, 분류 등의 단어가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내용 일치 문제에 5가지로 분류되는 기본 욕구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으니 5가지 기본 욕구 각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현실 요법에서는 지금 이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서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개인마다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이때 갈등은 개인이 내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타인과의 외적 갈등이 될 수도 있다. 자, 현실 요법은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다음, 내담자는 이제 상담받는 사람이에요.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를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를 밟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은,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지는 않는데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지 않는 편이겠죠. 자, 이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요. 사랑이 많기에. 자, 그래서 이 경우 현실요법에서는 힘의 욕구를 복돋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복돋아 줘야 되는 거죠. 복돋아 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의 욕구와 힘의 욕구 모두 강한 사람,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겠죠.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방해받으면 불편해하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힘의 욕구를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니까 사랑의 욕구를 좀 필요하겠네요. 이분은. 밑으로 내려와서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왜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을 조절합니다. 효과적인 선택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현실요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담자 자신이 약한 욕구를 북돋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는 것이므로,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용일치 문제에 현실요법의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현실요법은 상담 분야에서 호응을 얻어서 심리상담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주제는 현실요법에서 제시한 5가지 기본 욕구의 개념과 현실요법의 적용 사례. 첫 문단은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한다.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요법에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음. 기본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타인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네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그냥 살펴만 좀 보자면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이다. 자, 현실요법의 적용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현실요법의 적용 사례, 현실요법에서는 이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 사례 잘 나오고 있고요. 심리상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요법에 대해서 3문단 얘기해주고 있다.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의 이론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론의 개념은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론의 한계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이론을 소개한 후 다양한 이론가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은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다양한 이론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론의 특징을 다른 이론의 특징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론의 특징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이론의 특징이 나오지 않고 연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이론이 가진 의의를 밝히고 앞으로 발전할 이론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론이 가진 의의는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나타나지 않네요.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건 적절하지 않고,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여러 유형으로 나눈 후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예를 들어주고 있다. 그쵸?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 욕구에 대한 유형을 나누어주고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 강한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이렇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을 볼게요. 현실요법은 한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들 중 하나의 욕구만 나타난다고 한다. 아니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욕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5가지 욕구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고요.
개인이 지닌 욕구들은 정도가 없고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니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한 거는 강하게 해주고 강한 건 약하게 해주고. 3번 현실요법에서는 내담자를 적극적인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여긴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내담자가 외부에 의해 통제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로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현실요법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기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내용과 일치하는 거. 현실요법은 기본 욕구들을 잘 조율하여 욕구에 대한 선택에 문제가 나타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 첫 단락에 나온 요 부분. 그래서 2번까지 살펴봤을 때 일치하는 것은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기술 질문 소용돌이의 종류와 특성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용돌이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자,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배수구와의 거리에 따라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속도라고 한다. 원주속도의 개념.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속도가 나오고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속도가 감소한다. 자,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 하는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조 배수구를 빠져나가는 자유소용돌이 결국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 자,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자, 중요한 건 이와 달리.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향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원심력 등이 작용해 중심의 물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수면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 이게 각속도의 개념인데요. 각속도가 똑같아져.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아까 앞단락과는 반대되네요. 각속도는 수면 어디에서나 일정하지만 원주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각속도는 수면 어디에서나 일정하지요. 근데 원주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여서 증가한다는 거죠.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 하는데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강제 소용돌이처럼이겠죠. 컵에 물을 휘젓거나 컵 자체를 회전시켜 만든 강제 소용돌이. 아까는 자유 소용돌이. 넘어가서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다. 조합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가 합쳐진 거예요.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키는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에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예요.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 원주 소용돌이가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 자, 그림에서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교차점이 최대 원주 속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소용돌이의 세 종류를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소용돌이에서 반지름과 원주 속도 등의 관계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강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자리가 빠른 거고요. 자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빠른 거였는데 거기로 전환되는 점에서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것. 자, 넘어가서 자, 기술 지문은 적용한 사례가 나오겠죠. 적용한 분체 분리기, 자유 소용돌이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장치예요. 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다른 이름이에요, 이건. 공기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 또 다른 이름. 두 번째,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 이게 분체 분리기의 예예요.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이 4통이 있다.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이렇게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하여 떨어져 바닥에 쌓인다.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를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 가운데가 빨라지는 자유소용돌이,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이렇게 강해지다가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내요.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배기 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면 반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는 소용돌이의 종류와 특성. 첫 문단에는 욕조 배수구를 빠져나가는 자유 소용돌이. 중요한 건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 두 번째 문단, 컵에 물을 휘젓거나 컵 자체를 회전시켜 만든 강제 소용돌이. 이건 가쪽이 빠른 소용돌이였습니다. 3문단, 조합 소용돌이. 자양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가 합쳐진 애예요. 4문단,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원리를 활용해 만든 분체 분리기, 기술 지문이어서 적용된 애가 나타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과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진다. 자유 소용돌이는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다니 1번. 2번, 강제 소용돌이는 원심력 등에 의해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진다. 아까
컵 중앙에 있는 압력 낮아진다 얘기했었어요. 여기 한번 강제 소용돌이는 회전 중심보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크다. 자유 소용돌이는 가운데 속도가 크고 강제 소용돌이는 요 멀어질수록 가장자리. 자, 원주 속도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 4번. 종합 소용돌이는 중심보다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이 원주 속도가 더 크다. 그렇겠죠. 전환되는 그 점.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 나와 있죠? 5번. 원주부 아래쪽에 강제 소용돌이는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른다. 여기 원추부 아래쪽에 강해진 자유 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된다. 여기 일치 정답은 1번. 이해하시나요?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과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진다가 아니라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공공선택2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선택 1호는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고르다 투표제. 자, 공공선택 이론의 의사결정 방법들입니다. 첫 문단은 공공선택 이론의 개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한다. 자, 맨 처음에 요거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수준을 얘기합니다. 단순 과반수제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순 과반수제에서 대안들이 고려되는 순서에 따라 모든 대안이 선택될 수 있는 모순된 현상이다. 이게 단순 과반수제의 단점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불병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 투표를 통해 선택하라고 제안하였고, 이때 세 사람의 선호 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된다. 즉,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서 표의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자, 예시를 통해 단순 과반수제에 나타날 수 있는 투표의 역설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일단 셋 중에 두 개를 다수결로 하고 남은 것을 또 다수결로 하는 건데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단락은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이때의 총 비용, 의사결정 비용, 외부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즉, 최적 다수결제는 안건의 찬성자 수가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외부 비용은 낮아진다. 안건의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건의 반대표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결정 비용의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며 두 곡선을 향한 총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다.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고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겠네요.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 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의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의 지점이 된다. 최적 다수 결제를 단순 과반수제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적 다수 결제에서는 투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므로 안건에 따라 안건 통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된다. 이게 단점이겠죠. 그 다음으로 점수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이 된다. 장점: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단순 과반수제와는 다른 점이네요.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략적 행위란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나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보르다 투표제.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1 이렇게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는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르다 투표제의 장점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문 확인 다시 해볼게요. 공공선택 이론의 의사결정 과정. 1문단 공공선택 이론의 개념 들어갔고요. 2문단 다수 과반수제의 장점과 단점, 투표의 역설 나타나는 거 얘기했고요. 단순 과반수제와 다르게 최적 다수 결제하고 점수 투표제는 역설 안 나타났고요. 단순 과반수제와는 다르게 여기 점수 투표제, 보르다
투표제가 역설 나타나지 않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기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단순 과반수제는 사회 구성원들을 복지를 위한 투표제가 아니다. 여기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투표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 2번 점수 투표제는 보르다 투표제와 달리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점수 투표제가 보르다 투표제와 같이겠죠. 직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은 모두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반영된다. 이거 직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중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반영되지 않죠. 여기 보면 얘는 선호 강도 반영 안 되잖아요. 여기 있네요. 선호 강도 드러나지 않아. 최적 다수결제는 개인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는 과정이 비교적 길다. 이게 3문단에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시간이 지나치게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은 4번.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투표자가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거는 점수 투표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 나오네요. 나는 취재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이게 1990년대 중앙아시아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합니다. 현재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유다를 만나기를 희망해요. 알마아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뉴스톱의 지역을 여행하며 이게 여로형 소설인 걸 알 수 있죠.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유다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아까 유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유다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 동포 교육원에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 말로 이시쿨의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며 큰 호수라고 했다. 이시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게 비교되어 바라시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에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소설가 슈토름의 소설 이멘호스를 떠올리고 있었다.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부재의 표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 서술자의 환상이면서 문유다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의 조구 한반도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다. 하얀 배라 점점점 29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는 게 나타난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이 미하일에게 그것까지 가볼 수 없냐고 물었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호수까지 직선거리 멀지 않지만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돌아가야 돼서 멀다는 것.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한국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근데 이제 허락을 하죠.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가게 됐고, 유스토베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댕이 쳐져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대였겠죠. 광야에 파놓은 갈대 운막집의 흔적,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이주해오면서 겪은 시련을 보여주는 것. 오늘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학교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가게 된 것이었다.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로 이정표로 달려왔고,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류다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거기 웬 한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지나쳐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툭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십니까? 류다가 말을 한 거죠. 소년이 한국말을 하는 것은 고향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의미로 볼 수 있음.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나는 안녕하십니까? 언급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했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이 부분은 상상 속 장면을 활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는 호수 건너 더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쓰러지는 듯 싶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나무는 다른 나무에서 이식된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스타니슬라브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키르기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인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 류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자, 이거는 나의 내면 상황을 과거 세상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려인의 삶과 꿈을 통해 민족의 얼과 민족어의 이 존귀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갈래는 현대 중편 소설이며 여로용 소설에 해당한다.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주고
주제는 고국을 그리워하며 민족어를 지키고 있는 이산민들의 삶에서 받은 감동. 특징은 이국의 풍경을 시각 이미지로 제시한다. 자선적인 성격의 여로형 소설이고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신비로운 공간과 결합시켜 새롭게 일깨워준다.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하얀 배는 동경, 사이프러스는 이방인과 같은 동명의 키르기스스탄 하얀 배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 이전부터 29호수를 낯설게 여겼던 서술자의 어색함이 나타난다. 어색함이 아니라 흥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틀렸고 2번 이시쿠로스의 전경을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 서술자의 조급함이 나타난다.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혹은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 다 적절하진 않죠. 3번 디귿 서술자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 일정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다. 일정과 다르게 갑자기 호수로 가게 돼서 기쁜 거죠. 계획대로 되고 있는 일정의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요청한 사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겠죠. 4번 이시쿠로스를 고대하는 생각을 떨치고자 하는 서술자의 행동이 드러난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는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시쿠로스를 고대하는 생각이 아니죠. 미음, 상대가 이역동포라고 알고 있는 서술자의 입장에서 놀라움을 드러낸다. 정답은 5번이겠다. 나는 엉겁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놀란 거죠. 감동도 받은 거고. 정답은 5번이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장국지전입니다. 자, 황성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을 의미하는 여기에 병란이 일어났고 살기가 등등하며 천자가 피신한 모양이라. 천재의 아들이 피신했다. 국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머리에 황금통을 쓰고 뿡에 풍원갑을 입고 자세에 전륜도와 우수의 청학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감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리라.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당기로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의 빛나는 준마는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가 된 듯하더라. 아니나 다르랴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군의 수십만 대군 적이겠네요.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명나라의 적이네요.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국진은 즉시 걸내로 들어가 어전에 꿇어엎드려 가로되 소신이 중임을 맡아 원방에 갔사와 배악에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알외오. 적병을 파한 후에 죄를 당하여지이다. 상대의 근심을 덜기 위해 자기가 원인이다 라고 돌리고 있네요.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듯 하다가 장국진이라는 거를 알고 놀라며 계하로 뛰어내려가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더라.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리요.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자, 눈물을 뿌리며 애결하듯이 하교하시더라. 적은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을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아비규환과 맞물려 있다.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 하더라.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터인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 물밑을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리더라.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갯불이 번쩍 일더니 적전과 적군사는 추풍 낙엽같이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파죽지세와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며 물러가니라. 자, 중략 부분. 자, 전장을 떠났는데 달마국은 천원국과 다시 협력을 하면서 국진을 대적한다. 결국 국진이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 이치일 터라. 국진은 군중의 엄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궁리에 궁리를 더하더라.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에 진압해 호통을 지르곤 하더라.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이 있음을 의심하더라. 까닭이 있다는 거죠.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자, 이거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 부인이 청기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부인이 2명입니다. 유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들고 달려와 울따름이더라. 육도잡력과 손오병법에 능통한 이 부인은 생각 끝에 결연히 일어서더니 달마군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변신해 모티프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머리에 용인투구를 쓰고 몸에 정사점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오른손에 훌기를 들고는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필마단계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니라.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 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서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서 내어주더라. 그리고 이 부인에게 말하되 이것을 가지고 동정은 물 건널 째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동정호 용왕은 첩의 전생의 부모더라. 부모가 보오면 반가워할 터이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다음은 천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호왕과 달마왕을 잡으리다.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 내외가 반가워하며 만년주를 권하더라.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도 줬고 선녀 한 쌍을 건넸다.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매업되 죽이지는 마옵소서. 두 사람은 천상성관의 인간에 적과하였으니 만일 죽이면 이루의 원이 되리라 하고 교시하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자,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으며 진문을 열지 않고 굳게 닫혔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명나라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음이더라. 아주 짧은 시간 금방 끝나버릴 것 같죠.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고 만리청청에 고삐를 바싹 쥐어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의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본부하여 즉시 급하게 채찍질하니 만리청청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의 소나비가 써도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을 하니까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이건 편집자적 논평.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이 부인은 국진을 대신하여 적병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은 군담소설이고 용소설입니다. 전기적, 기이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영웅적, 비현실적이 나타납니다. 주제는 장국진의 영웅적 면모와 충성심입니다. 비현실적 요소가 빈번히 드러나고 있고 기존의 영웅소설과 달리 작품 결말에서 주인공의 죽음과 자식들의 번성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와 감상을 조금 보자면 조선 후기 영웅소설이며 일반적인 군다소설과 같이 주인공 장국진이 외적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에 나라를 지키고 부귀공명 누린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건
이 아내인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서 도술과 뛰어난 무예로 남편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성 영웅소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여기 대화, 여기도 대화, 여기도 대화, 여기도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인물들이 전장에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물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아까 유부인이 전생의 부모가 용궁에 있다라는 것만 나왔습니다. 3번 한 사건과 중첩되어 다른 사건이 동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4번 서술자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시선이 드러납니다. 5번 덜하의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서술 방식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덜하, 여기 덜하 또 있죠. 덜하, 덜하의 종결음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이제 설월죽 매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월죽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옥설은 계절적 배경인 겨울 나타냅니다. 촉각적 이미지. 대나무는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 있으며 예로부터 예찬의 대상인 자연물임.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소재이기에 연기작품에서 해당 시어와 유사한 시어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얼음가치는 직유법이고 얼음은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죠. 둥근 달은 시각적 이미지, 휘영청, 달빛이 몹시 밝은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박도다.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 대나무의 절개. 더욱이 깨닫노라, 깨끗한 빈마음. 자, 보면 사물에 대한 직접적 내면 가치가 드러나는 이 절개, 도치법이 사용되었죠? 요렇게. 자, 여기서도 시적 화자가 대나무를 보며 지조와 절개를 다짐하고 있네요. 자, 눈과 달 속에 이 대나무에 대한 이황의 한시였습니다. 나달락으로 넘어가서 모첨의 달이 진제 첫잠을 얼핏 깨어 반벽장 등을 의지 삼아 누웠으니 이랴 매화가 바람이 님이신가 하노라.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끝이 없다. 옥골 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풍평의 그윽한 향기는 새한 풀게 하구나. 천기도 묘할시고 니 먼저 춘휘로다. 한 가지 꺾어내요. 이 소식 전차하니 님께서 너를 보고 반기실까 하노라.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기년 화류에 취한 잠 못 깨었는가 두어라. 다 각각 정이니 나와 늑자 하도라 하노라. 해설을 좀 해볼게요. 이 매화 발견할 당시 화자의 상황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야라는 것은 화자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이고, 이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 보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번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화인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죠. 풍운이 그지없다는 건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라는 것이고, 옥골빙혼이라는 것은 이게 옥골은 깨끗한 풍채, 빙혼은 얼음처럼 깨끗한 넋을 의미하니까 매화에 대한 칭찬이다. 풍평의 그윽한 향기, 화자가 추운 계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을 예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세한불개하구나. 화자가 계절적 배경인 추운 겨울을 통해서 매화의 고결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천기도 묘할시고 네 먼저 춘이로다. 매화에 대한 예찬이겠죠. 이걸 꺾어내어서 전하고자 하니 님께서 이 매화 너를 보고 반기실까 하노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화자가 이미 매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기에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 이미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년 몇 해 이 화류에 취한 잠을 못 깨웠는가? 이건 님이 지금 새 속세에 있다. 거기에 취해 있는 게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두어라 다 각각 정이니 그냥 나와 늙자. 그러니까 매화 너는 나와 늙자 하고 화자의 애정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넘어가서요. 세안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승께 해가 설핏한 강 나루터의 아버지와 나는 서 있다. 나가 등장합니다. 힘겨운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작은 증조부께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강만 건너면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강 건너편에 있었다. 아버지가 입에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대고 강 건너에다 소리를 지르셨다. 작은 중조부께 세배를 드리기 위해 사공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 사공, 강 건너 주시오. 건너편 강 건덕 위에 뱃사공에 오두막집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노랗게 식은 햇살, 내 동그마니 드러난 외딴 집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 오두막집 살짝 앞에 능수버들 나무가 맨몸뚱이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 둥치에 비해서 가지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고목인 듯 싶었다. 나루토의 세월이 느껴졌다. 감각적 묘사입니다. 강심이 쌓여서 하얗게 반짝거렸다. 나루터의 여기 있네. 강심만 남기고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해가 넘어가는 쪽 컴컴한 산기슭에 적설이 쌓여서 하얗게 반짝거렸다. 지금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이미지. 나루터의 마른 갈대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회리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겨울의 추위를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고 갈대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의인법이 나타났습니다.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고요.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사공 내 오두막집 삽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비되는 글쓴이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부동의 자세로 사공의 집 삽작 앞에 버드나무 둥치처럼 꼼짝도 않으셨다. 이건 아버지의 자존심이고 선비적인 면모입니다. 사공 강 건너 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한 번 더 질러주기를 바랬다. 아버지와 달리 초조한 나의 태도가 드러나고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 그걸 아버지는 치사로 여기신 걸까?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 안에서 방문의 쪽유리를 통해서 건너편 나루터에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터의 성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기 쉽다. 이건 사공에 대한 나의 추측이죠. 그게 사공의 도선 방침일지는 모르지만 엄동설안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나가 내린 사동에 대한 판단, 사공에 대한 판단, 사공의 처사는 부당합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완감함과 사공의 존재가치 간의 이념적 대치였다. 구체적 상황을 통한 내면적 가치이다.
아버지는 주류막을 지고 계셨다. 주류막 안에는 정성 들여 한채선 육젓과 술 항아리에 용술을 질러서 뜬 제주로 쓸 술이 한 병 들어있었다. 작은 중조부께에 올릴 세이다. 엄동설한 저문 강변에 세이를 지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자, 이건 수필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이 주제이고요. 성격은 감각적이고 비유적이다. 특징은 새하는 설을 전후로 한 겨울의 추위를 뜻하는 말로 한겨울의 풍경을 묘사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새해를 맞이하여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안 어렵게 세배를 드리러 가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수필로 엄동설한의 추위에 떨면서 백사공에게 구차한 소리는 안 하겠다는 아버지의 도선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사공과의 대치를 통해 제목이 새한도처럼 소중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탄하고 있다. 영탄법 사용됐고요. 여기도 영탄법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고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 보면 가는 드러나지 않고요. 나 같은 경우는 화류가 임의 처지와는 대비되기 때문에 드러나고요. 다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3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도 시각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4번 지유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뭐뭐 같이 나오고요. 여기도 직유법은 드러나고 있는데 주제를 형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것도 직유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담담한 서술에 대해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가나 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 분석해 볼 텐데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지시어 사용됐고요. 소면 상실의 이미지를 가지는 단풍잎이 사용됐고, 예상간 감정이입이 되는 슬픈 가을이 표현됐고, 음성 상징어인 뚝뚝이 표현됐다. 떨어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단풍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단풍잎이 떨어집니다. 시상의 연쇄작용이고, 떨어진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는다.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늘.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하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동화를 나타내고 하늘이 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이건 촉각적 이미지고요. 하늘의 영향으로 이 나타난 소년의 신체적 변화가 따뜻한 볼이다.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소년의 신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속성에 조응하고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은 하늘의 이미지와 연관됩니다.
파란 물감이 맑은 강물로 변형이 된 거죠.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소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 시는 서정시이면서 성격은 회상적이고 애상적이다.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나 있고요. 특징은 시선의 이동, 하늘에서 눈썹, 손바닥, 강물, 그리고 순이. 연쇄법으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 작품은 하늘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을 연쇄적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하늘을 바라보며 파란 물감이 되는데 이 물감은 눈썹, 손바닥, 손금을 거쳐 맑은 강물이 되어 소년의 마음속에 흐릅니다. 이때 순이의 얼굴은 소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나무의 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의자, 책상,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입니다.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 사용되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가정법. 배가 되고 싶겠구나.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중에 하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이상과 꿈을 실현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이건 나무의 존재 가치이고요. 이 부분이 역설적인 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상의 전환이고요.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자, 이것은 갈래는 서정시이고 현대시이며 성격은 연쇄적, 반복적, 역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 가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징은 종결함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들의 나열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며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네요.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어는 나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1번 아니고요.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선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 무엇이 되고 싶니? 무엇이 되고 싶니? 여기도 있겠지 라고 하고 있는데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가와 나 모두 대상에게 말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건 나에 해당하는 설명인 것 같네요. 3번도 적절하지 않고 가와 나 모두 독자로 하여금 여러 사물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네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 같은 경우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이 순이의 얼굴이 소년의 마음에 어려 있는 것 같이 눈을 감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서도 이 사물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네요. 4번이 적절한 것 같고요. 5번, 나와 달리 가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가와 달리 나에서 이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났죠.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만 잊지 마라. 한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답은 이제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소년이 단풍잎이 떨어지고 난 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네요. 하늘은 단풍잎이 다 떨어지면 그 나무 가지에 비친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에 하늘이 보여질 수 있겠네요. 1번 정답. 기억은 소년이 가고자 하는 곳이지만 갈 수 없는 한계에 당한다. 너무 많이 과대 해석한 것 같고요. 3번 기억은 소년에게 단풍잎이 없어진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존재에게 부정적이다. 아닙니다.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속에 파란 물감이 든다. 자연과의 동화이죠. 니은은 너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달해야 할 곳이다. 그냥 배가 될 수 있겠다.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은 너가 실패를 만났을 때 찾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도 과대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3 고1 6월학평 모의고사 해설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